이대로 가면 선거 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위기 극복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에서 질 수도 있지만 지면 탄핵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이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네. 이재명이 이제 곧 감옥에 갈 상황이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계산에 지가 감옥에 안 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년에 총선 전이건 후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예요. 탄핵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겪었잖아요. 탄핵을 시키면 60일 후에 선거를 치러요. 그럼 60일 있다가 선거를 치르면 민주당에서는 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탄핵당한 정당이 되기 때문에 후보도 잘 못 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지난번 7년 전에 문재인이가 아주 손쉽게 대통령 탈취하듯이 그냥 죽듯이 했듯이 지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일단 되면 모든 수사는 중단. 그 다음에 모든 재판도 중단.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지는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임기를 마치면 문재인이처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건 또 어렵거든. 지난번 문재인이는 우리한테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데 지가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이 또 정권을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재명이 감옥 보낼 일이 전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다가 지는 이제 곱게 널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의 감옥 안 가기 전략의 첫 번째 단계가 윤석열 탄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윤석열과 이재명이 죽기 살기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대로는 안 갈 거다. 뭔가 변화를 해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김기현으로 선거를 치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위기를 느껴도 선거는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치르는 거니까 김기현이 선거를 치르면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김한길이 같은 사람이 김기현 후임으로 나서면은 진짜 될 것도 안 됐잖아요. 그건 김기현이보다도 더 안 좋은 거야. 그들가. 예, 당장 우리 저 대구 경북 경남 영남권에서부터 김기현이 대신에 김한길이 나서겠다고 하면 비대위원장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면 나부터 탈당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뭐 100석이 아니라 한 7, 80석도 못 할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여론을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핵심부한테 계속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다 알겠지 해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여론은 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저처럼 맨날 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듯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뭔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듣거나 또는 비서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야 되는데 비서들이 전부 거기에 딱 맞춰서 김한길이를 세워갖고서 중도층표만 잘 모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맨날 보고를 하면 그런 줄 알지.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 지도부를 바꾸고 새 지도부를 띄우면 무조건 우리가 이기냐 그런 건 아니고 그걸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잘해야 돼요.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하여튼 정치하고 거리가 먼 사람 공천하면 돼요. 그동안 정치판에서 얼쩡거린 사람 빼고 정치하고 좀 가급적이면 좀 거리가 멀게 움직였던 사람 공천하면 돼요. 이번에는 그래. 이번에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판에 대해서 너무 불신이 높아요. 이게 꼭 국민의힘한테만 높은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이제는 정치 그러면 크게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이건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는 원외에 있는 사람이 낫고, 원외건 국회의원이건 정치판에 몸을 담고 오래 있었던 사람보다는 정치 신인이 더 나아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좀 젊은 사람이 나아.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 선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말 지고지선의 후보를 모든 지역에다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보다 조금 나오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은 간단하다. 조금이라도 정치때가 덜 묻은 사람,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적은 사람, 이런 기준으로 해주면 된다. 다만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있다. 이 사람은 자유판지는 확인해야 돼. 무작정 정치 안 하고 졌다고 해서 덜렁 공천해 놨는데 보니까 저게 뭐 거의 종북 주사파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근본도 없는 중도거나 뭐 이래버리면, 유승민이 똘마니 뭐 이준석이 똘마니 같으면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배지를 달고 나서도 우리가 위험해. 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저 좌파들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이 김무성이, 유승민이 이 배신자들한테 죽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자유파냐는 것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한 살이라도 젊고, 그리고 정치판하고 좀 거리가 어쨌든 좀 거리를 멀리 뒀던 사람, 이런 사람을 공천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지역구에서 맨날 열심히 다녀도 이게 중앙에서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중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서 지면은 지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지역에서 경조사 찾아다니고 유권자 길거리에서 인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달 내내 고생해서 한 5% 올려놨어. 그런데 선대위에 누구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5%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공중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저쪽은 더불어민주당 저쪽은 이재명이가 어쨌든 할 거예요. 거기는 이재명이 말고는 선수도 없고, 이재명이 정청래 이런 것들이 한다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상대하기 진짜 좋은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공중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선거의 지휘자로 내세우면 돼요. 선거의 지휘자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깐죽깐죽 그 말싸움을 잘하는 걸 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뭐냐면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거를 말 잘한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막 말을 번드르르하게 하고 막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말 잘한다고 하던 때는 20, 30년 전이고, 20, 30년 전이고, 지금 말을 잘한다고 얘기할 때는, 공정전을 잘한다고 얘기할 때는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화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출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기로는 잘 안 돼. 그 사람의 인생이 누가 봐도 참 훌륭하다.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누가 봐도 저쪽 이재명이 저 정청래 같은 이 잡범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거가 확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선거 지휘부를 짜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저는 우리가 어렵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선 지금 지도부는 바꿔야 돼. 그 다음에 공천 제대로 해야 돼. 그리고 선거를 이끌 사람을 이재명이나 정청래를 상대를 능히 할 수 있는 그 검증된 그런 사람이 선거를 지휘하면 돼. 이제 제가 그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실패하면, 지도부는 바꿨는데 공천에 실패했다. 지도부도 바꾸고 공천도 잘했는데 막판 선거 지휘하는데 사람을 잘못 쓰는 바람에 잘 해놓고 나서 막판에 막말 한 두어 번 해갖고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선거를 지면 윤석열이 위험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험해져요. 이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요. 이재명을 왜 못 집어넣느냐? 왜 이재명 왜 못 집어넣냐? 네. 한동훈의 실력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직전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도 제1당의 대표잖아요.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문제는 그냥 일선 수사검사 차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선에서 이 고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받아야 돼. 무슨 결재를 받냐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을 잡아놓으려면 체포동의안이라는 거를 국회에 보내야 돼요. 정부가.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공식 문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서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체포를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허가해달라. 이런 국무회의 의결을 해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 의결이 끝난 그 체포동의안이라는 문서 있죠. 이거를 국회에다가 보내기 전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인을 해요. 대통령 사인한 다음에 국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그 서류를 보고 자기들 절차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을 부결 또는 가결시켜서 요번 경우에는 가결을 시켰어요. 국회에서.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재판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해서 이제 집어넣는 건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기각이 돼버린 거지. 대통령이 여기 한번 등장하잖아요. 체포동의안 사인하는 거. 이 사인을 대통령이 이번에 어디서 했냐면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고 그러고 캠프 데이빗 회담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미국에서 사인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 거쳐서 체포동의안 문서를 대통령한테 유선으로 보고를 한 거야. 이러이러하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외국에서라도 전자결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사인해 주면 확실하게 저걸 집어넣기는 하는 거냐? 그것도 안 물어보고 덜렁 사인해 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사인만 해주시면 집어넣겠습니다. 했으니까 대통령이 사인했겠지. 글쎄요, 뭐 저 자신은 없지만요. 이러면은 사인 못해요. 차라리 사인 안 했어야지. 그 이번에는 대통령 사인해갖고 국회에서 의결해갖고서 다 갔는데 막판에 덜컥 걸렸잖아. 그럼 이 얘기 뭐냐면 대통령한테 최종적으로 이 보고 책임이 있는 한동훈이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유창훈이라는 자가 판사를 하면 영장실질심사 판사를 하면 영장 기각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간과한 거예요. 체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영장실질심사는 직원들이 3명인데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유창훈이가 근무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로 하면 돼. 하루만 더 늦춰서 다른 사람한테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놓친 거거든. 그러니까 거의 그물 안에 내 족대 안에 다 들어온 고기가 포자득하고 도망을 가버렸어. 요때 족대를 잡은 자가 누구냐? 이게 한동훈이에요. 직무상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의 실력 부족으로 다 잡은 이재명이를 놓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족대에서 포도덕 하면 다시 족대 갖고 막 쫓아다닌다고 해서 잡히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민주당 인원이 많아서 그래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됐으면은 민주당 인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국회에서 다 가결이 됐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이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탓할 수가 없어. 이거는 100% 그냥 우리 실력이다,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현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네. 제대로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는 데는 절대 안 되는지. 이제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면 이제 다음 대표를 누가 할 거냐 이거 갖고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 다음 대표를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앉히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할 거냐 고민을 해야 돼. 그런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대안이 없다 이러거든. 근데 그건 접근 방법이 비대위원회를 생각해 놓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당대회를 하면 돼. 지도부가 물러나면 지도부를 뽑는 대회가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를 하면 왜 올 3월 달인가 전당대회 해서 김기현이가 대표 뽑혔잖아요.
그때 나경원이도 나가고 뭐 안철수도 나가고 했는데 뭐 그냥 장제원이가 뭐 초선들 동원해 갖고 나경원이 억지로 주저앉히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전당대회예요.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를 다시 열면 돼. 전당대회를 열면 전당대회는 한 달 반이면은 돼요. 그 제 생각에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11월에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산은 무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12월 9일 날 끝나. 12월 9일 날. 그러면 12월 9일부터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놀아요. 다 이제 지역구 내려가서 이제 선거운동 하겠지. 그 12월 9일 날 국회가 끝나면 12월 10일부터 정기국회를 전당대회로 시작하면 돼. 여기 김기현이가 물러났으니 새 당대표 해서 선거 승리를 이끌 사람 다 나와라. 그러면 생각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겠죠. 그게 뭐 나경원이가 나와도 되고 안철수가 나와도 되고 이를테면 사람들이 원희룡 하잖아요. 원희룡이도 이 전당대회가 열리면 여기 뛰어들면 돼. 장관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후보들 간에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해. 예, 그래서 주로 총선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주제를 갖고 전당대회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 전당대회가 한 달 반, 두 달 정도 진행되는데 이게 TV 토론도 해야 되고 또 후보들 간에 그 권역별로 유세도 다녀야 돼. 그러면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평탄하게 가는 거야. 이재명 중심으로 평탄하게 가. 우리는 지도부를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요한 우리 자유우파의 지도자들이 호소하는 거야.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아놓고. 그리고 TV 토론을 하면 지상파 종편이 이거를 중계방송을 안 해줄 수가 없어.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최소한 5번 이상은 해주게 돼 있어. 그러면 저쪽은 그런 걸 못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컨벤션 이펙트라는 거예요. 컨벤션 효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나냐면 두 달이니까 2월 10일 정도에 당대표가 뽑혀. 선거는 4월 10일이야. 이 두 달이면 공천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공천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이 현역 의원들을 대거 집에 보내고 물갈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도부가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 지도부는 언제 제일 힘이 있냐면은 대표된 그 다음날 제일 힘이 세. 그렇지.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된 그 다음날 제일 힘이 세.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임기로 가는 거니까. 레임덕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전당대회를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커요. 그러면 누가 할 거냐라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진영에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뛰겠지. 이번이 기회니까. 지가 당대표가 돼서 선거를 지휘해 갖고서 선거를 이끌어서 승리만 이끌어낼 수 있으면 확고한 대권 주자가 되는데 그 순간 그걸 누가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차기 대권 우리가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돼 있어. 우리가 한동훈이 하잖아요. 한동훈이도 자신 있으면 전당대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실력을 보여라.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의 그 김기현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지도부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켜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가 지임으로 됐지. 그래갖고 이자는 지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버틴 거야. 또 잃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야 될 판이니까 지가 그걸 갖고서 뭐 소송도 걸고 뭐도 하고 막 지저분하게 했어. 김기현은 이준석이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결심이 쓰면 김기현이가 감히 버티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이녀한 씨가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 이태원에 가셔가지고 망신은 다 당하고 오셨던데 이거는 개인 자격으로 갔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의힘 자체에서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 상황이 지금 가시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5.18을 또 가신대요. 예, 갔다 왔어요. 거기를 꼭 가셨어야 했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이렇게 국민하고 왜 역방향을 가시는지. 네. 예, 이뇨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정치적으로는 빵점이야 보니까. 예.
착한 사람이 정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제 그 이태원 참사를 그 정쟁으로 정치 수단으로 이제 악용을 하려고 저 좌파들이 이 추모 대회 하는데 그 인요한이 간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말이죠. 대통령이 안 갔잖아요. 대통령이 안 간 이유가 명백해요. 이거는 정쟁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쟁 때문에 안 갔는데 집권당의 혁신위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김기현이도 안 갔잖아요. 이 추모대회는. 지가 대통령이 안 가니까 당대표는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당대표가 안 갔으면 추모 혁신위도 안 갔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야. 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또 5.18도 아니 뭐 갈 수는 있지. 예, 지가 저 호남 저 순천 사람이고 뭐 저쩌고 갈 수는 있지. 이게 혁신위의 첫 번째 대회 행보거든요. 그러면 국립현충원을 먼저 가야지 당연히. 예? 아니 당대표 새로 뽑히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는 게 국립현충원이잖아요. 국립현충원을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국립현충원에다가 4.19 묘지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뭐 시간 봐서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기에 호남을 갈 때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 이 사람은 국립현충원보다 5.18이 더 우선된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 자유파의 정서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인요한이가 워낙 또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한번 불쑥하고 뭘 하면 웬만해서는 안 물르고 막 밀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저 김기현이 통제도 이미 통제를 벗어났어요. 인요한이가. 예.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이 인요한 임명할 때는 자기 말 잘 들 거라고 생각하고 했겠지. 이미 벗어났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나는 김기현이도 잘 알고 인요한이도 잘 알아요. 인요한이가 김기현이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확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예, 또 다른 의견이요? 이제 공천을 잘해야 된다. 이제 그 문제인데 이제 정치와 관계 없는 사람, 젊은 사람, 자유파인 사람을 뽑아내는 거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저는 늦는다고 보거든요. 20대 우리가 총선 때도 우리가 공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도표를 흡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정말 대통령한테까지 잘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공천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후보가 3명 있으면 미는 사람이 3명 있는 거야. 후보가 10명 있으면 미는 사람이 10명 있는 거야. 꼬리표가 10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사이에서 막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고 자꾸 번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러프하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한 80개 정도 되거든요. 80개는 그냥 전략 공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출마 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 한 올해 초부터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후보들이 다 뛰기 시작했어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이기 시작했고, 그런 정도의 그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평가, 스크린 같은 것들은 다 이미 돼 있어요. 마지막 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제 주장대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져서 새 지도부가 들었으면 그 새 지도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해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약속하고 나온 게 지도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부한테 맡기면 일주일이면 웬만한 지역 공천은 다 정리가 됩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맨땅에 헤딩하듯이 가가지고 새로운 인물 찾아다녀야 될 상황은 거의 없어요. 여기가 강남평. 이 강남병에도 뭐 수십 년간 정치해온 분들이 여러 수천 명이 있고, 그리고 작년 3년 전 선거, 그것도 5년 8년 전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 누구누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력이 아닌 새로운 정치 신인들은 우리가 가끔 놓치는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이미 지금쯤에는 다 명함 돌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 컨셉에 맞게 제일 우리 컨셉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공천을 주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 지도부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지도부만 제대로 구성되면 그 지도부가 정권을 행사해서 한 일주일 합숙 들어가면 다 정리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정치 신인들을 최대한 지금 발굴하려고 다니는데 이게 정확한 의미에서는 발굴이 아니고요. 선전이에요, 선전. 발굴은 제가 없는 땅에서 뭔가를 키워내는 건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뭘 하고 있어. 다만 우리가 지금 언론을 뺏겼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의 후보들이, 정치 신인들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맨날 노력을 해도 언론에서 이걸 다뤄주질 않아요. 저쪽은 대개 현역들이거든요.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니까 저것들이 우선 이름이 많이 나 있는 데다가 3년 전에 선거에 나가서 알린 데다가 3년 내내 의정활동하면서도 알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프레카드 맨날 갖다 붙여놓고 자기 이름 달고, 그리고 의정보고회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12월에 이제 국회가 끝나면 의정보고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의정보고 활동 한다 그러면 또 돈을 줘, 국회에서. 국회 지원금을 줘. 그리고 명함도 지금 이 현역 의원들은 마구 뿌리고 다녀. 국회의원 명함이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한 40대 초중반의 젊은 정치 신인이 정치 한번 해보겠다. 그 사무실 하나 냈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잘못하면 다 선거법에 걸려. 플래카드 하나 제대로 못 걸어요, 자기 이름으로. 다 사전선거운동에 걸려.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하고 대담하는 거야. 이게 SNS잖아. SNS는 2004년, 2006년 요때 선거법을 고친 거가 지금의 선거법인데, 그때 오세훈이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작심하고 정치인들 발 묶어 놓는 선거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법이 굉장히 안 좋아.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선거법에 따르면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가 거리에 나가는 순간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질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 선거법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개별 방문 못하게 만들어놨다고요. 개별 방문하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우리 후보도 그걸 못해. 우리 정치 신인들도. 다만 입은 푼다 그랬으니까 SNS를 통해서 댓글 달고 트위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한대로 지금 허용을 해놨어. 그러니까 고선거TV는 이 SNS에서 활동하는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인 우리 자유파의 젊은 청년 정치인이 고선거TV에 나와서 저하고 대담하는 거는 100% 합법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영상 있죠? 이 영상을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막 퍼날르게 하잖아요. 공유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전부 합법이야. 길거리에 나가서 명함 주면은 사전선거 위반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농도 짙은 이런 자기 컨텐츠와 자기 홍보물은 SNS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유파 후보들한테 그런 홍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이거 아니면 이 사람들이 출마했는지도 몰라, 그 지역 사람들이. 하여튼 저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한테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만 알면 뭐하냐, 대통령이 알아야지 그러는데 예, 어떤 형태로든 고선거TV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그 주위 참모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몇 번 듣고 있으니까, 예, 당장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것도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듣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강서구 보궐선거 때 3주 전에 질 거 안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예.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번에 4월 선거는 이길 수 있나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측은 가능한데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말씀하시니까 한 3주 전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한참 선거 진행 중인데 우리 선수 기죽일 수는 없잖아요. 더구나 고선거TV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제가 고선거TV 방송에다 대고 이거 강서구청장 선거는 해보나 마나다 이래버리면 가뜩이나 힘든 선거인데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알지만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지방선거는 제가 오늘 내내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그냥 가면은 진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가면 진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시한 몇 가지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고 그것도 전당대회 형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그래서 그 지도부가 새로 들어선 지도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천혁명을 주도하고 그리고 공중전을 주도하면 어렵지만 이길 수 있다. 어렵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한 152, 3석 정도 과반수는 간신히 넘어야 이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선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선거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전 투표는 꼭 그를 안 할 수 없는 법이 없습니까? 사전 투표에서 부조리가 많은 것 같다고 다들 그러는데 알겠어요. 사전 투표를 없앨 수가 없어요. 법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사전 투표를 없애려면 법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사전 투표의 재미를 보는 게 저 더불어민주당이죠. 저것들이 다수 아니에요. 저것들이 고쳐줄 리가 없지. 그래서 선거 때 요번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이 법을 못 고칩니다. 선거법을 못 고치기 때문에 사전투표도 못하게 할 수가 없고 전자개표도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 해야 되고 전자개표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끼리만 자꾸 투표하지 말자고 해서 이 제도가 없어지면 좋은데 투표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 듣고 진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신에 저쪽은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에서 차이가 더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각자가 판단하지 마시고 당,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있어요. 사전투표를 하라든지 말라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하라든지 하는 입장 표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대선 때 제일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대선 때도 부정선거 운동하는 분들이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캠페인을 하고 다녔어. 그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저쪽은 사전투표 엄청 나오는데 우리는 사전투표 안 하다가 혹시라도 본투표 날 다 하면 좋은데 그중에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 표가 다 우리 표잖아. 그래서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잖아. 그럼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해달라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한참 전쟁 중에는 장수가 하자는 대로 일단 해놓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처럼 이번 총선에도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표명이 돼요. 그러면 그 입장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거 갖고서 소모적으로 논쟁하고 결론도 안 나는 거 갖고 사이 막 틀어지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니까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저는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법을 뜯어 고쳐야 돼요. 저는 사전투표를 본투표보다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본투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주소지 가서 신분증 딱 제시하고 본인 확인하고 찍잖아. 사전투표는 아무 데서나 가서나 찍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이틀씩이나. 그래서 이 바람에 숫자나 표를 바꿔치기 하는 부정선거는 아니더라도 좌파들이 동원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1박 2일이니까 이틀 동안 하니까 그때 맞춰서 전부 다 효도관광 한답시고 모집을 해. 그래갖고 버스에 태워. 그리고는 어느 풍광 좋은 데로 가. 호남 사람들은 경주로 데리고 가거나 뭐 강릉으로 데리고 가. 그래 놓고 가는 길 오는 길에 밥 먹이고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 놓고 아예 오신 김에 여기서 투표 한번 하고 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동원투표거든. 그 동원투표 때문에 그 사전투표율이 저쪽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원투표 자체는 부정이에요. 사전투표는 부정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가면서 1번 찍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 우리더러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라고 캠페인할 게 아니라 그 캠페인할 힘이 남아있으면 저쪽에 동원투표하는 자들은 없는가 눈에 불을 켜고 그걸 감시하러 다녀야 돼. 그걸 한두 개라도 적발을 해내면 사전투표 부정투표야 라고 하는 우리 주장이 힘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제일 앞장서서 그러니까 자유우파 시민단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다. 부정선거 캠페인을 하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저 좌파들의 부정선거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적발하고 사법 처리할 수 있는 청년단이나 별동대 같은 거를 너네가 구성을 해라. 그리고 우리 자유파의 부정선거 방지 활동해왔던 10만 명의 부방대원들이 있다며. 이 사람들하고 손잡고 해라. 저쪽은 좌파단체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뭐든지 손잡고 하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제가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선거체제가 갖춰지면
이번에는 3년 전과는 좀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당해서 캠페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 사람들 투표권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외국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없고 중국인들, 조선족이지, 조선족 중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뭐 6개월 이상이 뭐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투표권을 주는데 어디에 주냐 하면은 지방선거에만 줘.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지방선거에만 주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시작은 지방선거에서 해놓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하려고 하겠지. 아직은 그렇게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요번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그 변수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대학생들이 외국에서 그 사람들도 투표권이 있다고 하는 대학생들? 대학생들 누구요? 유학생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권이 있죠.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투표권이 있듯이 그렇지가 않고 그냥 그냥 유학을 와서 그냥 뭐 영주 상태 이런 상태는 투표권은 국회의원 투표권이나 대통령 투표권은 없어요. 지방선거에만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 뽑는 선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예. 네, 박사님 그 시골에 예. 지금 제가 볼 때 부정투표 같은 거 박사님이 왜 관광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사실 시골로 다 파고들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고요. 제가 보면 아까도 제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여기 까리따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까리따스가 천주교의 좌파 수녀원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까리따스 심리 상담소라고 써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다 교육을 뭐 어떻게 시키겠어요? 참 시골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의 투표 행태가 아무래도 그 생활 환경이 달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좀 밀집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활발하고 그다음에 보통 한 동에 몇몇 명씩 살기 때문에 투표소가 가까운 데 있어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 반면에 시골은 땅은 넓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투표소에 가는 거가 일이야. 그리고 되게 차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인데 나이 많은 분들이 차로 거기까지 가서 뭐 이런 게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 시골의 경우에는 이렇게 차로 실어 나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당에서 청년당원들이 자원봉사한다고 이렇게 딱 갖다 붙이고 이제 투표장에다가 막 이렇게 이 수송 작업을 해줘. 그런데 그거보다 더 편리한 게 효도관광 위장해서 동원투표하는 거야. 우리 그 어르신들은 여러분들도 연배가 있으시지만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더 위인 분들은 투표가 애국이라고 생각하거든. 좌파든 우파든 비슷해 그거는. 투표가 애국이야. 그러니까는 투표장에 가자 그러니까 효도관광 간다고 멋진 데 가서 좋은 밥 먹은 다음에 그냥 좋은 말로 오신 김에 애국 한번 하고 가시죠 뭐 이러면 여기 싫다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돼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하나라도 적발해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 그 실상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번에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과 그 광화문 우파 전광훈 그 단체하고 영원히 페어플레이는 안 될 것인지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본인이 잘나서 또는 본인이 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가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역할을 한 게 있다면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9%.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90%, 나머지 10% 중에 한 9%는 바로 이 세력이야. 그러면 국민의힘은 요 1% 정도를 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했거나. 저게 이준석이 때문에 진짜 고생했거든. 표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판에 안철수 단이라도 이준석이가 끝끝내 방해했잖아요. 저것 때문에 진짜 질 뻔했다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뭘 1%, 2%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저게 마이너스 10%를 했는지 20% 했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국민의힘이 그래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거 끝나자마자 정광훈 세력을 손절하겠다고 나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적반하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과의 관계 재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것들이 제가 여러분들 다 이제 3년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지키려고 광화문도 나가고 그러셨을 텐데 3년 전에 그 황교안 때 그때 조국 끌어내리고 문재인 퇴진시키려는 우리 국민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광훈 목사와 그 당시에는 자유마을이 아니었지만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뭐 연일 100만 명 넘게 광화문에 모였어요. 그때 황교안도 국민의힘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당협위원장한테 국회의원들은 한 300명씩 동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은 100명씩 뭐 이렇게 할당을 했어. 그래가지고서 다 모여라 했거든요. 그래갖고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어느 당협이라고 막 팻말 들고 나왔다가 또 욕도 먹었지. 야, 너네 선거밖에는 생각이 없냐? 당장 문재인과 싸워야지. 막 이렇게 야단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최대한 뭐 끌어모은 숫자가 5천 명이 안 돼요. 이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싸우러 가자 그럴 때 5천 명 이상 나오지 않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어제도 그 이태원 가지고서 저것들이 윤석열 퇴진 외치면서 대회했잖아요. 그때 한 5천 명 모였거든요. 그 시청에. 그러면 저것들이 저 좌파들이 저렇게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때 이걸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국민의힘이냐? 아니라고요. 이게 광화문 애국 세력인 거예요. 저것들이 계속해서 시청 저 남대문 쪽에서 모여가지고서 용산으로 행진을 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들을 막아선 세력이 누구냐?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삼각지에 있는 김상진 이 세력들이라고. 그리고 막 해병대 전후의 세력 막 이런 세력들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전투력이 있고 동원력이 있는 세력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에요. 이 세력을 손절해 놓고 누구랑 손잡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김기현이 체제로는 이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김기현이가 진짜 배은망덕한 짓을 했거든. 이게 정광훈 목사에 따르면, 정광훈 목사는 이런 데모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광훈 목사에 따르면 김기현이가 먼저 쫓아가고서 저 대표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거든. 장로가 하는 말이니까 믿고. 근데 이게 대표된 다음에 싹 안면을 몰수하고서 정광훈 손절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라도 김기현이 같은 이런 배신자를 어떻게 다시 손을 잡냐고. 그러니까 지금의 김기현 체제로는 정광훈 목사나 또는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나 태극기 애국 세력들과는 다시 관계를 설정하기가 불가능해졌어요. 김기현이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 우리가 쫓아낸 것도 아닌데 지가 그렇게 거리를 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극기 애국 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해야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파트너가 저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의 요구도 딱 하나로 집약되는 거야. 김기현이 쫓아내고 좀 그럴듯한 사람을 앉혀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랑 파트너십 다시 구축해서 윤석열 보호하겠다. 윤석열 성공시키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그 전략 전술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한데, 이를테면 지금의 선거법은 비례대표를 뽑는 그 정당을 따로 만들게 돼 있어요. 지금의 선거법대로 하면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를 공천하면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비례대표를 더 줄어들게 돼 있어. 이게 이상한 괴상한 선거법을 심상정이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3년 전에 그래서 비례정당을 다시 만든 거 아니에요, 새로?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이 선거법을 안 고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미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그리고 요새에는 조원진 우리 공화당도 지난번에 후보도 막 사퇴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또 우리 자유우파 세력 전체가 기왕에 있는 정당을 다 통합해서 비례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우리는 당당하게 지역에서만 후보 내겠다. 우리는 꼼수 써서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역할 분담이 되잖아요. 이 비례대표는 우리가 두 표 찍는 건 알죠? 지역구에 후보 하나 찍고 정당 찍잖아요. 정당 찍는 이 표 가지고 비례대표가 결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싸울 일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비례정당으로 비례후보만 내면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때는 냈잖아요, 후보를. 우리 공화당은 냈다가 사퇴시키고 자유통일당은 끝까지 갔잖아요. 이런 후보를 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모든 지역구에서는 자유우파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례정당은 이런 우리 자유우파 정당들이 합쳐서 하나의 비례정당을 만들면, 그러면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는 이거 여기, 이렇게 가면 간단하거든. 그런 방식으로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길은 아직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논의하려면 그 논의 상대가 김기현이로는 안 되니까 새 후보, 새 대표 뽑아서 내보내라, 이런 문제까지 협상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지. 지금 부정선거는 2020년 총선에서의 부정선거잖아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비판에 들어오기 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언급하는 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치른 선거가 대통령 선거잖아. 자기가 이겼잖아. 근데 자기가 이걸 부정선거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선거 다시 하자는 얘기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진 2번의 선거 있어.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이 문제는 사실은 부정선거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지방선거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안 나와요.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니까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얘기할 수준의 문제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시민사회 단체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게 의심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를 받으면 될 문제지, 이걸 대통령한테 입장 밝혀라 하면 대통령은 아주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매우 중요한 절차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입장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